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젊은 정치인 두 분과 함께 대선 당일 오늘 관전 포인트 좀 짚어보겠습니다. 의사당 1번 출구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황인도 노무현재단 이사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투표 하셨습니까 두 분? 첫날 사전 투표. 사전 투표. 네, 저는 번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아, 이거 마치고 네. 가실 아마 예정이시군요. 혹시 사전 투표를 안 믿으시는? 바빠서. 바빠서 방송도 바빠서 알겠습니다. 자, 공식 선거운동 끝나고 본투표 6시부터 시작됐는데요. 지금 뭐 이제 한 1시간 조금 더 지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투표율 어느 정도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지난번이 제가 알기로 77% 네.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한 80%는 넘기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역대 이제 대통령 선거를 보면 보통 70%는 다 넘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 대선이 사실 좀 치열했기 때문에 선거율이 높았죠. 2012년도에 제가 알기로 딱 한 번 정도 한 60% 정도를 기록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80%를 좀 넘겨가지고 이 내란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이 국민들의 마음을 확실히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사전 투표율이 최고는 아니었어요. 지난번보다 조금 낮았거든요. 갑자기 꺾였죠. 예. 네. 이게 또 여러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강성필 부대변인님처럼 바빠서 못 가신 분도 네. 혹은 뭐 일정 때문에 못 가신 분도 계실 텐데 사전 투표 자체를 또 안 믿는 분들이 이번에 많아서 아직까지도 예,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 그 호남 쪽에선 네. 그 엄청난 투표율을 보였잖아요. 반면 이제 그 대구 쪽이 제일 낮았고요. 최저였는데 네. 오늘 방금 보니까 이제 7시 기준으로 대구 쪽이 제일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딱 그대로 네, 반영. 그리고 광주가 최저고. 예. 그래서 사실 이게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맞아요. 뭐 어차피 이게 결과는 정해져 있겠지 하고 방심하다가는 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나도 투표하고 주위에도 많이 독려해 달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투표를 꼭 해야 되는데 예. 저는 이제 보면 사실 첫 번째 날은 로만 따진다고 하면 역대 최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될 뻔했어요. 이번엔 또 네. 이제 계속 평일이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사전 투표가 완전히 더 많은 격차로 그 신기록을 갱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본투표가 화요일이잖아요. 임시 공휴일이에요. 네. 그러면 월요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 토, 일, 월, 화일 4일을 쉴 수가 있기 연결해서,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사전 투표를 하시고 이렇게 쭉 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 예상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지금 거치는 그런 상황이고 각 당에서는 아마 공표는 하지 않지만 여론조사는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분석은 조금씩 달라요. 이재명 후보가 대세론을 갖고 있다. 또 김문수 후보가 많이 따라붙었다. 이준수 후보는 두 자리 가능하다 등등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특히 첫 번째가 이재명 후보가 50 넘을 수 있느냐, 과반 넘느냐. 요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또 개인적인 희망을 반영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죠. 50은 무조건 넘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준석 후보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네.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중요하게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인지 다들 아는데 네. 언론과 미디어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좀 낫다라는 평가를 막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특히 3차 토론에서 그 거품이 좀 그 꺼졌다고 보는데 여전히 그러한 동력, 그러니까 소위 혐오와 뭐 막말을 즐기고 그거를 계속해서 대변해 주길 바라는 사람들이 또 있다 보니까 이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일까? 네. 그러니까 그게 없었을 때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결과가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좀 볼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투표 그 최종 득표율이 궁금하고 전 그런 의미에서는 아무튼 10% 아래로 한 자릿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가장 좀 주목을 받을 거고 두 자리 되지 않을 것이다. 예, 그 주목이 이제 다른 의미의 주목. 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블랙아웃 들어가기 전에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47%에서 49% 정도의 득표 지지를 받았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35에서 39를 받았습니다. 네. 이준석은 9에서 11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가장 낮은 47과 김문수 후보의 가장 높은 39를 따져본다고 하면 대략
8% 적게는 8%에서 많게는 14% 이재명 후보와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맞네요. 그런 차이에서 본다고 하면 거의 블랙아웃이 들어간 이후에는 지지율의 변동이 거의 없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역대 선거를 봤을 때. 그런데 이준석 후보의 경우는 좀 다르죠. 그 블랙아웃 들어가기 직전에 상승 추세라고 하면 두 자릿수를 기록할 수 있었던 동력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게 세 후보다 한 번씩 다 설화를 겪었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유시민 작가의 발언, 그다음에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있었던 리박 스쿨,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준석 후보는 여성 혐오인데 그렇죠.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본인들이 한 게 아닙니다. 이제 잠깐 삼자적인 입장이 있는 것인데 이준석 후보의 여성 혐오 발언은 본인 당사자의 직접적인 발언이고 이 단어 자체가 이 내용을 들여다 보기에는 너무 강렬해서 저는 이준석 후보만 블랙아웃 들어가기 전에 지지율보다 조금 더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두 자릿수를 기록하기는 이번에 좀 어렵지 않겠냐. 어렵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50% 넘는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넘길 수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예, 왜냐면은 이게 아무래도 실제로 중도 보수를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특히 네. 많은 분들이 또 영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또 영향이 없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내란 종식에 대해서 막판에 윤석열이 등판을 해가지고 갑자기 뭐 김문수를 응원한다 막 이런 소리를 하니까 잠시나마 잊고 있었던 맞아 저 내란 수계가 지금 밖에 돌아다니고 있지 요게 또 다시 사람들 눈에 보였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점에서 50% 넘길 거라 믿고 있습니다. 자, 뭐 조기 대선으로 짧은 선거운동 기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들이 좀 있었는데 좀 기억에 남는 어떤 장면, 우리 부대매님 어떤 부분이 기억이 좀 남습니까? 저는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네. 보면은 국민의힘의 새벽에 후보 교체 파동. 예, 웃으면 안 되는데 제가 네. 웃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정당사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뭐 자꾸 국민의힘에서 뭐 민주당 보고 일극 체제라고 하는데 저희 당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정서가 있다고 뭐 생각해요. 일어날 어떻게, 수가 없죠. 예. 어느 나라에서 그런 일이 맞습니다. 납니까? 예, 그야말로 독재국가 공산당, 뭐 공산당이야 뭐 그런 식으로 밤에 할 필요도 없는 건데 네. 그런 것을 보여줬던 국민의힘의 그것을 보면서 여기서 승부처가 갈렸구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야, 그 밤에 그 야밤에 바꿨다가 또 좀 다음에 다시 전당원 투표했는데 또 결과가 바뀌는 그 모습. 네. 참 저도 사실 크게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또 재밌었던 일은 네. 국민의힘의 어느 한 당원이 새벽에 국회에 찾아와서 네. 서류를 들고 와서 맞아. 나도 후보 등록하겠다라고 했는데 경찰이 예. 막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참 별일이 다 있었다. 답정너였죠 한마디로. 네. 네. 어떤 장면이 좀 기억에 남습니까? 저도 하계부 사실 이사님? 말씀 주신 대목 네.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쵸? 특히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대선 주자라는 네. 그런 사람이 대선 토론장에 나와서 했던 진짜 끔찍한 충격적이었어요. 그 발언 네. 그게 저는 앞으로도 정치 역사에 되게 오래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씨 같은 경우에 계속 그 이름을 알리고 싶어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네. 요게 남을 것이다. 영원히 왜냐면 남을 것이다. 이게 대선 주자가 도대체 언제 이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죠. 진짜 뭐 기억해 보면 진짜 좀 황당한 소리들을 많이 했지만 예를 들어서 MB 아바타입니까? 이거는 좀 웃기게라도 남았지. 네. 이거는 많은 국민들 특히 아이들한테는 트라우마로 남은 겁니다. 그럴 수밖에요.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국힘당의 무슨 도의원인가 하는 사람도 그거를 또 아이들한테 또 그대로 얘기를 하고 네. 그래놓고 맨날 이준석 씨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혐오한 거 있으면 하나라도 갖고 와봐라. 머릿속에 그런 것밖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 것만.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의 본질이라 봅니다. 그래놓고 무슨 새로운 뭐 개혁의 뭐 이런 말을 어디 갖다 압도적 씁니까? 새로움이 아니라 압도적 괴로움이죠. 괴로움이라고요? 예. 저게 충격적이었어. 근데 본인은 그 이후에도 저게 잘못됐거나 뭐 저거에 대해 사과를 하는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쵸. 해명하는 모습에 심지어 그러니까 보였어요. 당원들한테만 슬쩍 이렇게 사과를 하는 네. 척. 그것도 참 웃긴 게 맨날 저런 식으로 겉으로 페인팅 모션을 막 하는데 네. 당원들 늘었는데요. 막 1,000명 더 늘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기자들 앞에서 얘기해놓고 그 다음날 당원들한테 그럼 사과를 왜 합니까? 본인 말대로면 문제가 없다. 더 세게 나가겠다. 라고 해야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짓을 너무 많이 하고요. 그리고 사과를 할 거면 그걸 본 국민들한테 해야지. 그렇죠. 자기 당원들한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자, 이번 대선 오늘 이제 본투표를 하는 상황인데 이 대선 과정에 핵심 키워드를 두 분께서 하나씩 좀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단연 첫 번째는 내란 종식인데 저는 이제 내란 종식은 워낙 당연한 거니까 네. 두 번째를 좀 꼽는다고 하면 이 여성 혐오와 성상납. 뭐 이준석 후보 그러니까 얘기네요. 대선 운동 그 예. 캠페인 기간이 일주일만 더 길었으면 저는 이준석 후보는 그 뭐 두 자릿수냐 한 자릿수냐를 떠나서 전 소수점으로 갈 수 있는 소수점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어제에서 이제 그 녹취록 같은 걸 많이 들었거든요. 들어봤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장모 씨가 뭐 성상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와 관련해서 2019년에 통화했던 얘기, 그 이후에 이제 뭐 김철근 지금 현재 사무총장이 또 그분과 통화하면서 뭐 조선일보 기자를 붙여주냐,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사실 더 알려지게 되면 사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치명적인 것이 됐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한 진실도 좀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핵심 키워드. 네, 저는 일상 복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일상 복귀한다고 이제 정치에 관심을 끊어달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앞으로가 사실 저는 더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또 어떤 식으로 물고 뜯을지를 이제 모두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끊어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해도 넘어 진짜 반년 동안 거의 전 국민이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경제적으로도 또 영향을 주고 어디 마음 놓고 여행도 사실 쉽게 못 다니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우리가 좀 그 불안을 해소하고 네. 일상으로 복귀를 해서 좀 더 느긋한 마음으로 정치를 봤으면 좋겠다. 다만 관심은 절대 끊으면 안 됩니다. 네. 일상 복귀긴 하다. 잠도 좀 잘 자고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후보들 어제까지 마지막 유세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 바쁜 움직임 보였는데 유세 마지막 날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빛의 혁명이 시작됐던 이곳 여의도에서 우리가 빛의 혁명을 완수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내일 6월 3일은 투표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는 날 맞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내란의 그 어두운 밤을 걷어내고 마침내 희망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탄조끼를 입었지만 저는 방탄조끼가 필요 없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저희 방탄조끼입니다. 저는 내일 위대한 날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방탄 괴물 독재를 막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활짝 꽃피게 하는 그날이 바로 내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재명 후보가 결국은 지역화폐니 뭐니 돈 푼다 그러고 여기저기에 뭐 복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전 같으면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같이 세금도 안 거치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래의 빚을 걸어쓰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국 나라 경제를 파탄내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으로 30년 만에 다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안길 것입니다. 내란 세력과 환란 세력 둘 다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후보마다 각자 주는 메시지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투표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어제 네. 뭐 일정만으로는 뭐 큰 영향을 줄 거라 보진 않고요. 그렇죠. 예, 어차피 이제 답은 다 정해져 있다. 다만 이거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냐 그 투표하러 차이일 오느냐? 뿐이고. 예. 투표장에 오느냐? 예, 그냥 보고 좀 뭐 잘하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차이일 뿐이지 큰 의미는 없다 보고요. 다만 뒷부분에 뭐 내란 세력과 환란 세력으로 묶고 있는데 환란 세력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저런 식으로 경제만 공격하면서
뭐 국가를 이제 뭐 말아먹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지금 양도구역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같은 한 몸이고 오죽하면 뭐 요즘 상납 세력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공손한 이준석의 모습을 우리가 언제 봤습니까? 아, 녹음. 네, 그래서 그 녹취 모습을 자료. 그 네. 전화를 듣고 이제 허은하 전 대표도 충격을 받았어요. 네. 내가 알던 이준석이 아닌데.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김문수 후보 쪽에서 웃겼던 거는 그 이낙연 씨가 갑자기 거기 등판을 해서 네. 심지어 이제 그 뭐 시간이 이제 김문수 후보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좀 많이 끊어달라니까 나 이럴 거 왜 불렸냐는 식으로 하면서 계속 마이크를 그래서 막 욕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이게 그들의 현실입니다. 자, 김문수 또 이준석 후보 얘기를 좀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후보들이 어떤 단어를 많이 썼는지를 보면 말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좀 알 수가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선거 캠페인 22일 동안에 어쨌든 내란이라는 단어를 332번을 쓰셨고요. 김문수 후보는 419번을 방탄이란 말을 썼습니다. 여기에 이제 방탄 조끼까지 합치면 한 500번이 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선거 캠페인이라는 게 선명한 주장 슬로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슬로건이 사실 본인 스스로 발화체가 돼야 되는데 반사 이익만 가지고는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방탄만 외쳤다. 근데 결국에는 본인들의 방탄을 한 거, 그러니까 윤석열 부부에 대한 방탄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이번 선거는 이재명 후보가 주장했던 것처럼 내란 정식 국민 통합으로 끝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마지막 유세 장소가 이재명 후보는 여의도 공원이었고 김문수 시청 광장 또 이준석은 대구 뭐 쪽이었거든요. 이 장소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뭐 다들 아시다시피 여의도에서 이 내란을 막아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장소를 볼 때마다 그 많은 시민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우려되는 게 뭐냐면 박근혜 탄핵 지나고 나서도 마치 이 세력들이 전부 다 청산된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했었는데, 뭐 이따가 잠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리박스쿨과 늘봄학교 이걸 보면은 저들이 점점 더 악한 방식으로 더 교묘하고 치밀하게 침투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예. 이들이 그럼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출범하게 되면 그 이후에 그럼 완전 뭐 반성하고 사라질 것이냐?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저희가 얘기했지만 부정선거 빌드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만약에 되면은 그때부터 또 바로 물고 뜯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그 악의 세력들이 그 에너지를 키워가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잊어서 안 된다는 점을 어제 그 여의도 공원에서 좀 우리가 계속 그 의미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김문수의 시청 광장 또 이준석의 대구 오늘 또 부산 간다고 하긴 하던데요. 자기를 좀 지지하는 쪽에 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 같은 경우는 대구 TK에 가서 생각보다 지지율이 이번에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대선이 거의 끝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보수 재개편이 있기 때문에 보수의 어떤 적장자로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호소하러 간 것 같고, 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네. 본인이 왜 시청 앞 광장 가 있습니까? 거기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지난 추운 겨울 동안 그 찬 아스팔트 위에서 민주화를 외쳤던 곳인데 과연 거기에서 그 김문수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고, 이제 저희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이제 선택했던 여의도 광장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내란의 시작점은 국회입니다. 여의도 국회. 여기서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그다음 개헌군이 창문을 깨고 국회 본청에 들어가는 그 장면이 사실 내란의 가장 큰 시작점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자체가 사실 민주화를 짓밟으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87년 11월 29일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평화민주당 대통령 후보께서 여의도 광장에서 민주화를 위해서 87년 민주화 때 이제 유세를 하셨죠. 거기에 130만의 인파가 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의도 광장은 물론이고 주변에 한강 고수 부지까지 가득 찼는데 제가 어떻게 130만이지? 라고 너무 의심스러워서 그러니까요. 몇 번을 찾아봤어요. 13만이 아닌가. 근데 모든 언론에 동아일보에도 영하 10도 추위에 130만이라고. 130만이면 예. 아유, 광주 광역시가 150만인데. 그래서 가능한 네. 그래서 이제 예. 그 정도로 그러면은 진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는 거 컸다라는 아니겠습니까? 거겠죠? 그래서 그 정신을 그대로 받아서 빛의 혁명을 마지막 여의도에서 끝내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 얘기가 대선 기간 내도록 계속 나왔지만 결국은 안 된 거잖아요. 끝났잖아요. 네. 앞으로 지금 본보수 진영 정기 개편 뭐 등등의 또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것을 좀 주목해 봐야 됩니까? 사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 강제 완주 아닌가? 네. 사실 이 생각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지금 아까 뭐 저희가 잠깐 얘기했던 그 개인의 성상납 리스크라든지 네. 아니면 또 명태균 리스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어떻게든 이제 국힘당 쪽에 명분을 만들어서 합류를 하길 바랬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것 같았는데 결국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예. 또 소위 친윤 그룹들도 그냥 이준석 씨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네. 물론 이제 뭐 능력이 있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요런 거 자기들끼리 이제 막 머리 굴려가지고 막 사람 몰아내고 이런 거는 또 다 그쪽으로만 트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준석 씨가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 현실에서 그렇게 작동을 안 하거든요. 항상 근데 정치를 저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 그 이준석이란 존재가 어떤 식으로 또 처리가 되는가? 전 개인적으로 거기에 관심이 가장 많고요. 네. 왜냐면 이게 단순히 그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준석 그 하버드를 딱 앞세우면서 뭔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하버드 출신도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 우리가 문제가 아니잖아. 라면서 혐오와 막말을 자꾸 정당화하고 싶어하는 그걸 이제 그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세력들이 일부 있어서 네. 이들하고 같이 연동이 돼 있다고 전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그 존재가 어떻게 되는가, 그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다 보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 같은 경우에도 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따가 또 얘기 나올 리박, 그 늘봄 요 문제들이 앞으로 그들은 그 위헌정당 해산 심판만이 답이란 걸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리박 얘기 좀 하죠. 리박 스쿨 사실 이게 우리가 만약에 이게 이번에 조기 대선 이런 내란이 아니고 정상적인 선거였다 하더라도 이런 리박 스쿨 이 정도의 이슈가 터졌으면 과연 선거를 치러낼 수 있을까 의문들이 들 정도로 엄청난 파길이 큰 게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이번에 그 네. 리박스쿨 사태를 보면서 국민의힘과 관련이 있는지 더 살펴보긴 해야 되겠지만 네. 관련이 있다면 확실히 올드하다. 요즘 누가 댓글 작업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이 포털이라는 것이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 시대의 카페 문화에서 그다음에 SNS 문화로 넘어왔다가 그다음 네이버 다음에 이 포털 문화로 넘어왔었거든요. 그러다 지금은 유튜브로 완전히 전환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유튜브 같은 경우 실시간 동영상으로 가기 때문에 이 댓글이 계속해서 달아봤자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아직도 옛날 과거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제 어디 가서 댓글 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아무 의미 없는 것도 하면 불법입니다. 불법이죠. 조직적으로 하고 업무방해죄 남의 그리고요. 타인의 그 네. 아이디를 도용하면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불법적인 댓글을 달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혜택 수혜자는 누구인가? 뭐 이재명, 이준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김문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김문수와 그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 살펴보니까 뭐 김문수 후보가 기독자유장 점포 있고 2020년도에 리박스쿨 홍보 영상에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네. 또 본인이 그 정광훈 목사와 같이 창당한 기독자유통일당 그 후보로 리박스쿨 관계자 4명이 또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인 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정책자문위원으로 이 리박스쿨 선현숙 대표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분이 교육과 관련된 이력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여기 됐는가? 그러면 이 리박스쿨에서 이 발급하고 있는 민간 지도사 자격증, 체험 창의 지도자인가? 네. 이걸 가지고 이것을 초등학교 늘봄학교라는 그러니까 방과 후 활동의 이름인 거죠. 늘봄학교가.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학업이 끝나고 나서 직장인 엄마들이 못 봐주니까 학교에서 이 늘봄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애들을 봐주는데 여기에 또 이 지도자들이 가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잘못된 역사 교육을 인식시키고 또 이들에게 이 자격증을 발급하겠다라는 걸 미끼로 해가지고 이 지도자 선생님들 100명 정도를 데리고 불법적인 댓글 작업을 했다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끝나고도 저희가 꼭 반드시 밝혀야 돼요. 수사를 또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기자분이 그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네이버나 포털에 보면 무슨 기사 뜰 때마다 한 2-3개가 제일 빨리 올라오는 댓글들이 항상 하여튼 그 같은 취지의 댓글들이 있었는데 그때 눈치를 좀 챘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그 댓글들이 이제 빨리는 올라와요. 네. 그렇지만 다른 많은 댓글들로 그걸 이렇게 묻어버리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 보면 이 리박스쿨 등등의 네. 댓글 작업 아니었나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 6년 정도 계속 네. 얘기했던 게 계속 얘기하셨어요. 진짜. 문제의 본질은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보면 이명박입니다. 진짜 이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에 네. 나라의 모든 악의 뿌리를 쫓으면 다 이명박이 나오고요. 아. 전 그래서 말씀에 거의 다 동의하는데 약간 좀 생각이 다른 점은 이 댓글 공작이 그냥 방법을 보면 되게 하찮아 보이고 별거 없어 보이는데 이게 심리전을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외적, 적국을 향해야 될 그런 전쟁의 기술들을 우리 자국민, 심지어 정치인들 대상으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군사 조직처럼 움직입니다. 아하. 워딩들을 보시면 사이버 전사 양성. 윤석열 딱 취임하자마자 10만 사이버 양성 얘기할 때 아 이거 이명박 댓글 부대가 생각이 났었고 그 세력들을 하나하나 이제 쭉 추적해 온 결과 뭐 김태효, 원세훈 이런 사람들이 복귀시키는 거 보고 이거 빼박이다. 네. 그럼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트위터라든지 영향력 있었던 다음 아고라 이런 데를 점령을 했었어요. 오유 폭파시켜 버리고. 근데 이게 그 기술의 발전,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서 저들이 플랫폼만 옮겨다니면서 그 짓을 하고 있거든요. 네. 유튜브에도 막 우르르 와가지고 잡혀 찍히고 막 영상 올라온 거에도 댓글 막 수십 수백 개가 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과 얼마나 어디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나 이 자료를 한번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다. 수사를 통해서 이거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 보고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전 이건 사이버 내란이라고 봅니다. 내란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물리적 영토에서 우리가 군인들이 자국민을 상대로 총뿌리를 겨눴을 때 다들 분노했잖아요. 네. 정신적 영토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국민의 정신적 영토를 침탈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막 군사 전략을 갖다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홍보, 소통, 커뮤니케이션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건 그래서 저는 특별법으로 해서 저 사이버 내란 세력들을 청산을 해야 된다. 그렇죠. 말씀드립니다. 우리 황희두 이사가 항상 주장했던 건데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리박 스쿨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트루스 코리아라든지 네. 엄청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무서운 거고 지금 말씀처럼 그렇다면 단순한 댓글이 아닌 정말 내란에 가까운 범죄 이상의 어떤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한 20초 정도만 더 얘기해 예. 드릴까요? 아니 이게 방법을 보면 진짜 충격적인 게 아이들까지 가스라이팅하고 동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교육을 하잖아요. 뉴라이트 사상을. 이게 일본 극우 자금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일본이 썼던 방식입니다.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방식. 물리력으로 더 이상 안 되니까 문화적으로 점령하겠다. 길들이려고 했었거든요. 그게 지금 방식이 약간 그 조금만 달라졌을 뿐이지 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100년, 200년 뒤를 보고 지금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문을 열어준 게 저 윤석열 세력들인 거예요. 정확히 이명박근혜까지 다 포함해서. 네. 그런 인간들이 무슨 뭐 이제 나와가지고 이재명이 어쩌고저쩌고 저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게 어떻게 보수예요 저게. 전 그래서 진짜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저것들은 청산을 해야 됩니다. 청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선거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수사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이 되고요. 뭐 자정 정도 많이 그 전쯤에 당선인 윤곽이 드러납니다. 자,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뭐 인수위가 없습니다. 바로 내일부터 바로 임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자, 새 정부 또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네. 저는 가장 심각한 경제 지표가 자영업자 폐업 285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 성장률이 0% 초저 성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민간 소비율 1% 미만, 수출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야말로 이재명은 성과를 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좌우 이념에 치우치지 말고 경제 하나 좀 살려달라. 저는 이 말씀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성과를 내어달라. 네, 황희두 이사님. 저는 여러 이제 국민 주권 회복이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정보 주권 회복. 그래서 이 정보 유통 창구를 저들이 어떤 식으로 점령해왔는가를 보시면 정말 충격적일 거고요. 네. 그 빙산의 일각이 지금 뉴스타파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 얘기했으면 막 음모론이다, 뭐 한줌이다 이런 얘기를 엄청 들었는데 네.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우리의 정보 주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희두 이사, 강성필 부대변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 TTCO 받아가세요.